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종호. 드디어 3부 토건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냐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누군가 주가 폭등을 노리고 투자를 했다. 수백억 원의 돈을 공짜로 벌었다. 작년 8월이었습니다. 스픽스가 가장 먼저 이 내용을 의혹 제기했는데요. 오늘 기다렸다는 듯이 MBC가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 김건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삼부토건 왜 지금 이 시점에 터졌는지, 건가문이 또 왜 나섰는지 오늘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현장 취재의 대가시죠. 두 분이 정말로 심도 있는 논쟁과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신용환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어서오십시오. 신용환입니다. 이야, 천만다행인 게 신용환 교수님이 예. 한때 그쪽에 계시다가 네.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네. 정보의 정확성은 매우 높을 것이다 네. 라고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고발뉴스 고발 전문 기자, 그리고 젤렌스키를 닮았다. 젤렌스키 옷과 닮았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하면 바로 떠오르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저와 딱 세 사람이 정말로 절친한 친구처럼 방송 한번 해볼 텐데요. 아유, 그 전에 사건이 하나 터져버렸습니다. 오늘 JTBC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정말로 실체 중에 실체, 윤석열 정권 출범 때 인수위 또는 인수위와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했던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터졌다, 고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JTBC 보도로 나왔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이상호 기자 매우 조심스럽게 2015년도에 벌어졌던 일이 지금 왜 고소가 되었느냐 의문을 가지고 설 수 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균형감 있게 저희들이 한번 다루겠습니다. JTBC에서는 오늘 이 내용을 매우 중요한 기사로 다뤘는데요. 일단 이상호 기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2015년 사건이죠. 그런데 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느냐라는 게 이제 장제원 측에서 주장하는 정치적 음모론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런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사안이 중대하고 당시에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위계 관계에 있을 때 말이죠. 그래서 공소시효를 10년이라고 긴 시간을 상대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더구나 당시에 대학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던 장제원 씨, 그리고 비서라는 그 수직의 위상 때문에 당시에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못했다. 사실 지역 정가에서 2016년 바로 그 다음 해에 정치적인 사안에서 총선 국면에서 이게 외화될 뻔도 했던 사안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왜 외화가 안 됐냐 보면 피해자가 직접 나서길 꺼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만 쉬쉬 얘기하고 이게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기가 워낙 장제원 씨가 잘 나갈 때니까 문제 제기를 못했던 이유로 공론화가 안 됐는데 이제 아마도 내란 이후에 장제원과 국임당 권력도 이제 막바지구나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아마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이죠. 그분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JTBC가 보도한 내용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이 성폭행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자, 사건은 지난 2015년 11월 본인이 부산 모 대학, 본인 이제 집안이 가지고 있는 대학이죠. 부총장으로 있던 시점에 비서 A 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를 촬영한 뒤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신 이후에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장 의원은 사실무근이다. 당시 술을 마셨지만 어떤 성폭력도 없었다. 집에 와서 잠을 잤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양측의 주장인데 네. 신용환 교수가 알고 계신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피해자는 문자를 이미 여러 통을 받았다. 그리고 돈도 2천만 원을 받았다. 그 말은 이제 이 라고 하고 사건과 있죠. 관련해서 사과를 받았다는 그렇죠. 이야기입니까? 문자 내용이 뻔할 거 아니에요. 예. 해명을 한다든지 변명을 한다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돈도 2천만 원을 받았다.
라고 했는데 이제 장제원 씨는 이렇게 소명을 했죠. 선거운동도 같이 했다. 돈 준 적 없다. 근데 피해자가 그럼 그 당시 왜 얘기를 하느냐. 아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 주셨는데 이게 소위 IO 각 정보 담당자들에게는 많이 떠돌던 얘기인데 이제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왜 2016년에 부산에 출마한 경쟁자 캠프에서도 이걸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아까 말씀대로 피해자가 이제 상당히 어떤 현실적인 은밀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있잖아요. 그 당시 민주당 후보는 배재정 후보 전 의원이었죠. 예. 측에서도 이걸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폭로하지 않았다. 차마 이 어떤 왜냐하면 피해자가 안 나오면 괜한 예. 썰로 했다가 또 엉뚱하게 선거에 역풍을 맞을 수도 예.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피해자가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다가 이제 트라우마와 자괴감에 시달리다가 지금 이제 때가 돼서 오픈한다. 뭐 자 이런 그러면 경찰이 오늘 이 내용을 뭐 흘렸거나 아니면 기자가 JTBC에서 단독으로 취재했거나 고소를 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왜냐하면 이미 뭐 몇 달 전 또 뭐 1년 전에 고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묵히고 있다가 수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고소를 최근에 했던 것이어서 이것은 다른 의도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혹시 고소 시점에 대해서 취재를 해보셨습니까?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정무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피해자가 이제 장제원의 권력이 윤석열 내란 정권의 몰락과 함께 사그라들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아마도 내란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내란이 일어난 이후 그러니까 11월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후에 고소를 했다. 네, 그 그렇게- 말은 이제 최근에 고소를 했다는 것으로 그리고 볼 수 이제 있겠는데. 고소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사건이 공론화될 수밖에 없는 뭐 이게 정치인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큰 사건이거든요, 사실. 네, 네. 안희정 씨도 그랬던 상황이 그렇죠. 있었고 장제원 씨가 향후 국민당의 정계 개편 과정에서 상당한 또 당권 주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론화가 어차피 될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은 이거를 숨길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리크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경찰이 리크됐다고 해서 기사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옛날에 배재정 의원이 그랬던 것처럼 네. 경찰이 리크가 일부 됐을 수도 있지만 그게 고소인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가 나왔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고소인이 지난 9년여 동안의 시간 동안 충분히 자기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단단히 준비를 해서 오픈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피해자가요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을 하고 있어요. 네. 2015년 11월 17일이라고 피해자가 날짜를 특정하고 있거든요. 네. 무려 시간상으로 보면 9년 4개월 전쯤의 일인데 정확하게 날짜를 특정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비서분이니까 아마 통상적으로 메모라든지 다 있겠죠. 다이어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서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뭐 윗사람 더군다나 그 당시 대학 총장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필하다 보면 여러 기록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문자라는 거를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걸 보면 캡처본이나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꽤 높겠죠. 날짜까지 정확히 특정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JTBC 입장에서 이 JTBC가 보도를 하기 전에 장제원 의원이 미리 어떤 일종의 이제 방어성, 엄포성 이야기를 했어요. 내용 증명까지 보냈다고 그랬거든요. 내용 증명도 보내고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 만약에 이걸 보도로 하면 자기가 강력히 법적 조치를 그렇죠. 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JTBC가 뭔가 물증 없이 그냥 보도를 했을 리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담당 경찰서에 직접 전화를 해서 좀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겠냐고 질문을 했는데 뭐 저는 취재력이 너무 부족해서 대답을 이렇게밖에 듣지 못했는데 잠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화상으로는 신분 확인도 좀 어렵고 해서 제가 좀 확인해 드리기가 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거보다 좀 긴데 우리 PD가 정말로 내가 취재 잘못했다고 조금밖에 얼마 안 했구나. 저것만 등급 뛰지 않으셨겠죠. 아니 제가 이제 언제 고소가 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시점이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 제가 물어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소를 당사자가 했는지 변호사가 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일단 당연히 존재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네네. 일단 네. 저는 뭐 장제원 씨나 그 측근들을 몇 군데 전화를 돌려봤는데 전화 일제히 안 받네요. 네. 아마 뭐 대응하기가 껄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중합니다. 그러니까 준강간 치상으로 지금 피소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준강간 치상이면 10년까지 나와요, 이게.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
그러니까 이제 성폭력을 행사하고 상해까지 입혔다. 뭐 이것까지 이제 그렇죠. 같이 가는 균이 거니까. 왜 붙냐면 그러니까요. 이게 심신 미약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기 때문에 더 나쁜 거거든 네. 죄질이. 거기다가 치상이 붙어버리면 또 어떤 그 폭력 행위가 수반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원래 중간간이 3년인데 치상이 되면 5년 이상이 돼요. 그리고 초범이라도 이거는 거의 구속 수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한 상황에서 장제원 의원이 어떤 입장을 놓을까가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뭐 언론 보도 간추려 보면 정확하게 자기가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선거운동을 했다. 이거는 수직적인 위기 상황에서 피해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진행할 수밖에 없죠. 자기 일상을. 네. 이게 이제 안희정 케이스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면 피해자의 양상을 갖췄는가 안 갖췄는가는 법원에서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당일날 술 마신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잠은 집에 와서 잤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잠은 집에서 잘 수 있죠. 네. 그 뭐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인과론 가지고 방어가 될까 상당히 지금 미약하다. 장제원 전 의원의 말 중에서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이게 이제 한국 사회의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 소위 아주 최고 지도자급에 있다는 사람들의 늘 비슷한 패턴의 이런 아주 그 고질병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국이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성희롱, 뭐 성추행 이런 아주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서 이 시기에 자극적으로 보도하려는 JTBC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아니 이렇게 엄중한 시기면은 어떤 확실한 의혹이 예를 들어서 취재가 되고 포착이 됐으면 보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대로 본인이 돌려주고 싶어요. 엄중한 전국을 먼저 얘기를 지난 하고 시기에 있어요.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도 아닙니다.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언론들이 보도를 했고 네. 국임당과 이른바 여성단체에서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상기한다면 저는 오늘 이후에 그들의 행동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이게 얼마나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저들이 악의적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본인에게 적용하는 그 기준을 타인에게도 적용한다면 저도 장제원 의원에게 이제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소도 안 당해서 본인 조사 안 받으려고 보좌관 통해서 고발을 해서 제가 3월 18일 날 결심해 나가는데 국힘 내부에 있는 인재영입 명단을 가지고 뭐 사전 작업을 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인재 뭘요? 인재영입 명단을 가지고 이제 22대 공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허위 사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발이 되어서 이제 조사도 받고 한 1년 넘게 지났는데 이제 그게 뭐가 명예훼손이 근데 이제 그 출처를 이야기를 했고 뭐 그리고 이제 그 제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국힘 쪽으로 이제 공천 이렇게 희망도 했던 이제 분으로부터 들었는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취재원을 공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뭐 네. 실제로 내가 다 들은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내용조차도 그때 장제원 의원이 어떻게 했냐면 본인에게 좀 불리한 발언을 하는 여러 사람을 고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괴롭히면 굉장히 편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네. 본인이 억울을 하겠지요.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텐데 본인이 지금 억울한지 아니면 시시비비를 이제 가려야 하는지는 제대로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정무적 정치적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다. 네. 팩트 중심으로 가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 본인이 억울하면은 그것이 소명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든 상대 또는 이제 법원에서 무고 때도 저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으로. 그런 건 이제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법을 좋아하니까 법대로 그렇게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10,000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역시 책임집니다. 지금 방송 시작하자마자 15분 만에 10,000명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좋아요 누르지 않고 이 방송 보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우리가 힘이 팍팍 생깁니다. 그리고 구독 누르지 않으셨다면 131만 5천 명을 넘어가던데요. 요즘 조금 속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바로 이상호 기자 때문입니다. 단독과 특정 보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 예. 이런 이제 경고 신영 교수님께서도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전 대표께서 하도 특종을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네. 사실 그냥 가져왔다 간 적도 있어요. 아유. 자 일단 장제원 관련해서는 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실 아니다라며 장제원 의원 측에서는 밝히고 있다. 요걸 한마디 또 예. 추가해 주시죠. 확실하게 장제원 의원은 사실무근이다. 그날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매우 강력하게 지금
반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법원에서 결론을 낼 것이다 라면서 그리고 저희들은 균형감 있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장재원 씨가 정 자기 밝힐 의사가 있으면 열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는 와서 스피커 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영광은 뭐 제가 예. 그러면 이 대목에서 네네.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짚어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또 뭐가 있나요? 엊그제 뭐가 나왔어요? 이철규 의원 아들 마약 던지기 나왔죠? 이모 준석 씨. 오늘 이제 이거 장재원 씨 뭐 실제 사실관계는 아직 저희가 모릅니다. 보도가 나왔죠. 왜 그럼 이 시기에 이 지금 장재원 씨가 말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이게 굉장히 소위 말해서 윤 정권의 핵심 실세라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공통적으로 둘 다 경찰에서 나온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왜 이게 이 시점에 나왔을까? 이 포인트를 한번 보셔야죠. 자, 그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박종진 선생님, 상록수님, 엄브레드님, 또로롱님, 하나님, 김도희 선생님, 야 정원주님도 고맙고요. 온유인내님 오늘도 오셨네요. 전성철 음악세상님 어서 오십시오. 진격의 거인님, 지윤이즈님, 슈가캔님, 은또리님, 에어님. 야 제가 이제 보면서 확실히 다른 이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 스픽스가 누구 말 맞다나 인기를 좀 얻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아니 제가 동시하면서 광화문 집회 토요일 날 비 오는데 이제 갔잖아요. 예. 근데 정말 걸음을 두세 발을 못 뛸 정도로 계속 알아보시고 응원을 해주시고 하는데 예. 제가 깜짝 놀란 게 좀 서운해하지 마시고 네네. 스픽스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가 한 10분 중에 한 8분이에요. 진짜로. 에이, 방송 진짜예요. 공짜다. 매불 쪽에 아니 진짜요. 뉴스공장. 그래서 진짜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뉴스공장도 자주 나가시잖아요. 뉴스 공장도 나가지만 옆에서 두 분이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스픽스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은 분들이 해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저 자신도 고발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저도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아 그래요? 네, 스픽스가 지금 대표가 잘 몰라 이 영향력과 위상을. 광화문에 같이 한번 나가보시죠. 한번 나가보세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댓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히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작년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요. 오늘 MBC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제 김건희의 시간, 김건희의 책임을 물을 게 나온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주가 조작이 대규모로 이루어졌을 수 있다라는 의혹입니다. 의혹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 잘못하면 또 고소 고발을 당하기 때문에 의혹 제기를 하는데 MBC 보도 내용 먼저 보시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삼부토건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구체적인 주가 조작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의 발단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주가 조작 의혹 심리 보고서로 금감원은 이를 넘겨받아 작년 하반기부터 조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혹의 핵심 시점은 재작년 삼부토건이 이른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묶였을 때입니다.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참가했고 삼부토건도 동행했습니다. 이어 7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예고 없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하면서 테마주들이 요동쳤고 삼부토건 주가는 이틀 뒤인 17일 장중 5,500원까지 뛰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기간 주가 조작 의심 거래 계좌에서 벌어들인 실현 차익이 최소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이른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불거졌습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는 지난 2023년 5월 해병대 단체 대화방에서 3분의 1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당시 1,000원대 수준이었던 삼부토건 주가는 며칠 뒤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종호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편 삼부토건은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지난 24일 법원에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해 지금은 주식 거래가 정지돼 있습니다. 주식 거래가 정지돼 있는 회사를 불과 8개월 전에 주가를 5배로 튀겼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 MBC가 확인 안 하고 MBC 기자 출신이시니까 저 보도했을 리가 없죠. 네. 저건 기본적으로 금감원 발로 기사를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금감원에서 이 정도 되면 조사가 완성된 상태예요. 완성된 상태다. 그럼요. 이제 아마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고발 조치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 요 정도 나왔으면 그러면 고발 조치할 때 그냥 검찰에다가 보내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검찰이랑
사전 조율 단계를 다 거칩니다. 금감원 정도 되면 금감원장이 누구예요? 검사잖아. 예. 네. 이보견이잖아. 그러면 요거는 이미 사전에 중간 단계 보고서가 올라가고 이보견이 자 우리 이거 넘어갈 거야.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삼부토건이 그냥 삼부토건이 아니잖아요. 네. 김건희로 향하는 대한민국 국가 권력을 사실상 주가 조작 공작을 위해서 활용한 희대의 사기 집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들의 그야말로 금고가 열리는 출입문이 3부거든요. 이 3부가 돼야 3부 아까 조금 전에 블랙펄의 이종호나 보셨지만 그래야 또 도이치가 나오고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아마도 이제 지금 동해 유전 그 뭐죠 고래 대왕고래. 대왕고래도 아마 누가 해먹은 와중에 다 연결이 돼 있을 거라고 전 추정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이제 소위 말하면 김건희 게이트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보견이 저는 이 와중에 검찰이랑 다 얘기가 된 상태에서 친한계가 움직이기로 하고 이 시점에 이게 오픈이 됐지 않느냐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독원에서 이 내용 이야기하는 건 감독원이라면 보통 은행에서 이제 쓰는 용어가 감독원인데 금융감독원에서 어쨌든 이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고 MBC가 취재를 했다. 네.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종호만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최정점에 누가 있다? 김건희가 있다고 의혹 제기를 충분히 하도록 뿌리는 거지 않습니까? 왜 이 그렇죠. 시점에 금감원은 그러면 이걸 언론 취재 또는 리킹 이렇게 흘린 것일까? 실무적인 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예. 하고 딱 지금 그 질문에만 놓고 보면 도이치를 다시 꺼낼 수 없죠. 검찰이 자기 부정이죠. 네. 자기들이 덮었잖아요. 검찰. 네. 전 단계는 금감원 아시다시피 준사법권이 실제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계좌 추적 이런 게 다 가능한 곳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3부가 뭘 신청했어요? 법정 관리. 기업 회생을 기업 회생 신청했죠. 절차 신청했죠. 법정 관리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예전에는 법정 관리 지금 관리인데 이제 기업 회생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 전 단계에서 보면 수도 없는 이제 소액주주들이 고소 고발을 치고 분쟁이 일어나요. 회생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법정 채권이 다 지급 중단이 되죠. 법원으로 넘어가죠. 법원으로 넘어가서 법원이 이제 관리인을 지정하고 관리인하고 판사가 협의하면서 딱 지목하는 것만 지급하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피해자 소액주들이 소송 넣고 하다 보면 어차피 금감원이 가만히 있어도 이게 상당 부분 소송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들이 막 터져 나와요.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금감원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지난번 도이치 이런 거 봐줬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 전 단계로 보면 금감원이 있고 뒤에 검찰이 있는 거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보면 이번에 어리버리하다가 만약에 정권이 바뀌고 그래서 저절로 태어났을 때 우리는 죽는다. 다 죽을 수 있다. 네, 딱 있죠. 근데 실무로 들어가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업 회생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소송전이 민형사가 동시에 펼쳐져요. 예. 실제로. 뭐 보통 이 정도 사이즈에서 특히 이제 3부 같은 경우는 손바뀜이 몇 번 일어난 거예요. 여기 지금 뉴스상에 그걸로부터 인수를 한 측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분을 인수한 최대 주주와 관련 법인. 네, 그게 이제 D그룹인데 또 그 전에 있어요. 또 있고 이게 이제 이 자금의 소스가 누구다는 금융시장에서 파다하게 알만한 선수들은 다 알아요. 누굽니까? 제가 땡땡땡 실명으로 맞습니까? 말씀 못 드리는 건 딱 하나예요. 땡땡땡 맞습니까? 제가 아는 거 땡땡땡입니까? H까지만 말씀드리면 그것도 위험하죠. 아니,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다른 그 정도는, 주주분들한테 피해를 줄 예,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 전주는 누군지 특정은 할 수 있다. 다만 이름을 밝히지 그렇죠. 못한다. 실제 그렇죠. 예. 저는 알죠. 제가 예, 왜냐하면 예. 투자회사 대표를 예. 오래 했으니까 네. 당연히 이제 투자회사 대표도 하셨어요? 제가 벤처 캐피탈 뭐 대표를 아는 게 쭉 없어.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 일단 좀 집중해서 네. 사담처럼 농담처럼 하는 시간 좀 이따 갖기로 네. 하고 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돼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감독원에서 더 이상 보관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터뜨렸는데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작년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SBS 단독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원 전 장관이 관련이 있다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우크라이나가 좋은 시장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기가 막힐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께서 직접 리튬이 5천만 톤이나 있으니 그 2차 대전제 핵심 그 희소 네. 광물 자원 있잖아요. 그걸 한국 기업이 같이 개발하고 같이 가공해서 우크라이나에 공업화를 일으켜 달라라고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다가 리튬이나 식량이라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원전, 방산, 건설
그리고 리튬 공동 개발 이러한 것들을 대통령께서 옆에 총리나 우리 장관들을 앉혀놓고 직접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다. 궁합이 아주 잘 맞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윈윈이란 말씀.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자체의 자원을 저희가 함께 개발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저렇게 했으니까 주가 조작을 하는 쪽에서 보면 뭐 최고의 멘트를 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자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저 리튬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까? 국가 재건 사업에 대한민국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전혀 지난 지금- 1년 동안 아니 1년이 아니죠. 7, 8개월 동안 혹시 진척된 내용이 단 0.1%라도 있습니까? 그러면은 삼부토건이 안 망했죠. 예. 있었으면. 맞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 요새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트럼프 허가 못 받으면 우리 삽질도 못하게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젤렌스키 예. 동의도 없이 지금 휴전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젤렌스키가 사실상 경제적으로 부전 자원에 대해서 딜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수표였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소위 이제 전후 재건 사업을 놓고 볼 때 전후 재건 사업의 키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미국이죠. 미국이지. 네, 미국이 우리가 쭉 순위를 놓고 이제 그 재건 전 우크라이나 전에 이제 그게 무기가 됐든 현금 지원이 됐든 쭉 순위를 늘어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12번째인가였는데 지금 최근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더 했는지.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재건에 대한 것들을 미국이 할당할 때 딱 순서별로 기여 한 대로 나눠주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지금 국민들이 거의 다 잊어버린 게 있어요. 2023년 7월 달에 윤석열 정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금액을 8배를 증액합니다. 8배. 네. 그래서 629억 원이었던 걸 5,200억으로 증액을 해요. 갑자기 1년 사이에 8배를. 그 얘기는 뭐예요? 순위를 앞으로 땡기려는 노력을 한 거죠. 네. 겉으로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알려지면서 나중에 우리가 상당량의 뭐 교량을 건설한다든지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든지 쭉 이제 재건 사업을 할 때 어떤 혜택을 받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이게 자. 거슬러 가면 오래된 거고 2024년도에도 뭐를 하느냐면 우크라이나의 군수 지원에 대해서 2배로 또 증액을 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이제 155mm 포탄이 대거 몰래 예, 들어가다가 그거는 이제 2022년부터 예, 간 예.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지원을 노골적으로 하면서 사실 그럼 그렇다고라는 게 지금 와서 주가 조작이라고 본다면 네.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뉴스 소스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공범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죠. 네. 네. 자, 밑밥을 충분히 뿌렸습니까? 그런데 삼부토건과 김건희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 국회에서 이미 나왔는데요. 2024년 7월 26일 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직접 육성까지 김건희 육성까지 공개하는 장면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그 상부 회장님하고는 되게 오랫동안 우리 가족하고 다 같이 친하게 지냈고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아주 그런 어떤 가족 사이고. 네. 지금 그 김건희 씨의 전화통화 녹취인데요. 삼부 회장님하고는 되게 오랫동안 우리 가족같이 친하게 지냈고 이제 우리는 다 저기 그런 가족 사이이고 가족 사이라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보다 더 넓은 개념이겠죠. 자, 저런 얘기 들어보면 이제 삼부토건이 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건설, GS건설 그리고 뭐 DL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 뭐 이런 회사가 아니고 갑자기 거기에 재건 사업에 삼부토건이 있다. 요걸 이제 배경을 아시기 위해서는 요 최근 뉴스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데 유라시아 포럼이라는 포럼을 좀 보셔야 돼요. 이게 2015년경 그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포럼을 중심으로 그 포럼의 구성 멤버들이 이제 어느 회사들이 그렇게 저기를 하고 있느냐를 네. 보면 이제 그 코바나 컨텐츠 전시 기획할 때 후원했던 기업들 명단들 생각나시죠? 예. 16개인 적도 있었고 뭐 몇 개 더 있는 것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게 겹치는 기업들이 꽤나 있습니다. 3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H자 들어가는 그 건축하는 그런 회사들 등등이 쭉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유라시아 프롬은 처음에 굉장히 좋은 뜻으로 돼 있고 아마 지금도 좋은 뜻으로 있겠죠. 거기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전직 의원들 상당수가 축사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네. 그 연관 관계가 이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던 거예요, 기존에. 네. 그래서 그 멤버사에 갑자기 이제 엉뚱하게 이제 산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대외적으로 표방할 때 그 뭐 포럼이 주도적으로 한 건지 그냥 딸려간 건지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이제 회원사 등등의 이름이 많이 거론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이렇게 이제 어떤 팀으로 들어간다. 이런 걸로 이제 소스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너무나 많이 폭등을 했던 거죠. 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알았을까요? 작년입니다. 11월 28일 날 삼부통 관련해서 주가 폭등 뭔가 이상하다, 전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발언도 오늘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삼부토건 주가 그래프인데 1,020원대에서 5,500원까지 5.5배가 올랐습니다. 아주 단기간이죠. 그런데 이걸 왜 몰랐을까? 사실 이거는 주식을 조금만 해본 사람이 보면 이 주가 조작인 게 딱 드러납니다. 삼부토건은 실제 돈 투자한 사람이 누구냐 아주 엄밀하게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한두 푼도 아니고 수백억이 부당이익이 생겼을 것 같으니까 다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설특검에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이고요. 자, 이게 이제 시차가 좀 있긴 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 이미 조사한 내용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 당시 알았을 수도 있고 네, 지금 네. 감독원은 지금 현재 이것이 마치 확인된 것처럼 MBC를 통해서 흘러나왔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겉으로는 저희는 예, 예. 이런데 이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조사하고 어느 정도 그 기업을 조심해라. 삼부뿐만 아니라 연관된 기업들이요. 조심해라 한 건 1년 전부터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런 거는 실시간으로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가 바로바로 돼요. 네, 예. 그 금감원이 그런 데입니다. 경제 검찰이잖아요. 예.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면서 야 이거 이상 있다라고 야, 이거 주가 알고 조작 있던 혐의가 거예요. 있어. 이미. 그럼요. 조사해. 그렇게 하면 이제 나오는데 안 한 거지 여태까지. 누군가 이제 덮었다는 거. 그러면 네. 신영 교수님 오늘 나왔는데 뭐 좀 더 까시죠. 안 돼요. 저기 그러면 실제로 전주를 하는 사람이 투자자들한테 피해가 투자자들에게 이제 피해가 간다. 지금 그거는 사실은 위험한 주가가 폭등한 시점에 샀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봤던 거 아닙니까? 지금 신 교수님 말씀은 예. 삼부토건의 투자자들 말고 예. 삼부 말고 그 관련된 회사의 관련된- 예, 예. 투자자들 관련 관련 기업들에 회사가 대한 피해를 거. 볼 수가 있다는 금융 쪽에서는 뭐 너무나 파다하게 이미 소문이 나 있긴 한데 이 방송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지금 왜냐하면 돌아가고 있는 상장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야, 어쨌든 이게 그거는 이제 참아주세요.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것은 MBC가 그래도 공영방송으로서 문제를 터뜨리니까 그 전에 켜켜이 쌓여 있던 내용들이 이제 폭로가 되고 이 발언들을 연결해 보니까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검찰에서 끝을 냈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통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제대로 터지겠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들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는 분 한 분 칭찬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인데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건데 작년 여름에요. 스픽스에서 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최초로 이 내용을 폭로한 게 있거든요. 그때는 설마 했는데 네. 지금 김종대 전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스픽스가 얼마나 빨리 여러분들께 이 사건의 본질을 밝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나와주십시오. 통고건이 있습니다. 네. 요즘 웬일인지 삼부토건이 좀 잠잠해졌네. 실제로는 지금이 피크인데. 삼부토건 거래 정지된 거 아시죠? 네. 예. 네. 결국 부도처럼 돼버린 거 아닌가요? 이제 청산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런 회사가 그런데 그때는 주가 떼어서 한 너댓 배 해먹고 지금 다 빼먹고 나니까 회사는 실체가 없다고 되니까 그냥 지금 대주주 지분율이 4%도 안 돼요. 이미 팔아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청산 들어가는 건 회사 문 닫겠다는 건데 계속 존속시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아니 수 이제 있으니까. 청산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증거 다 없애는 거지. 예. 회사가 없어지니까. 예. 근데 보세요. 이런 회사를 작년에 대통령과 원희룡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하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제 산소호흡기 때문에 곧 없어질 회사를 내세웠다? 데리고 갔다? 그래서 주가를 5배 띄웠다? 이게 더 의혹이 커진 거예요. 이거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려야 됩니다. 1년 만에 청산할 회사를 그 당시에 대단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직접 뛰어드는 삼부토건이라고 해놓고 주가를 5배를 띄웠는데 1년 뒤에 이 회사는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왜 그러냐?
여기도 엄청나게 단물 다 빼먹고 이제 흑막이 숨어 있다. 저희들이 이제 저 내용을 최초로 폭로입니까 공개입니까 이제 한 시점이 8월 달인데 그때는 설마 그렇게 했겠나라고 이제 했지만 첫 번째 놀라운 것은 김종대 전 의원의 취재력. 그런데 오늘 신영환 교수님 말씀대로 보면 그 전부터 다 알고 있었다. 금융시장에서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죠. 이 소위 이제 선수들이 붙은 종목이니까 누가 프로다, 누가 이제 제야의 선수다 하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뉴탐사에서 네. 사실 저거 정권 초반부터 충분히 사실 보도는 했었어요. 강진구 기자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그럼요. 했다는 것도 저도 이제 봤는데 네네. 어쨌든 오늘 MBC가 이제 이렇게 보도하면서 터졌고 김종대 의원은 저 시점에 겁이 났지만 뭐 저 고소고발 엄청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시청자 여러분께 이거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는 그 김종대 전 의원의 용기에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그 한 가지 이제 그 내사를 이제 금감원하고 이제 검찰 등등이 쭉 한 거잖아요. 쉽게 보면 여기에 이제 이 다트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DART 전자공시 시스템에 꼭 들어가 보셔야 돼요.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예를 들어 삼부토건 이렇게 치면 쭉 공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전환사채를 누가 투자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고 그다음에 회생 신청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러면 틀림없이 호재 공시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회생을 신청할 때 야 우리 다 망하니까 며칠 있다가 회생 신청할까 이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면 그 전에 예를 들어 대규모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이런 것들을 막 띄우는 거예요. 호재를. 마치 끝까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다가 그 다음날 퍽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이 왕창 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투자하시는 분들이 왜 남의 말만 듣고 또 뭐 이 저 각종 그 커뮤니티 있잖아요. 이런 저기들 꼬시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 보실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금융감독원에서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다트 공시를 보시면 큰 흐름은 다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23년 7월에 저 한 번 보도된 거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호재가 있었고 심지어 뭐 젤렌스키 영부인 왔을 때도 상당히 또 붕업하는 그 보도가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금감원에서 사실상 MBC에다 리크를 했다는 거 판단이 된다 수준이 아니라 파악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검찰이랑 이미 얘기가 된 상태고 삼부토건은 아까 박원정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최순실 박근혜 경제 공동체 수준에 맞먹는 아까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씨가 사실상 경제 공동체라고 보면 되는 수준에 95년부터 쭉 일관되게 윤석열이 관리돼 왔고 그 삼부토건의 울타리 안에서 무정 스님이라고 하는 자가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사실 정략적으로 결혼시켜 줌으로써 삼부토건의 왕국을 더 강화한 그 경제 공동체의 테두리 안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김건희에 대한 본격 수사가 검찰 자의로 시작이 됐다라고 무정 스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는 스님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심희리죠 정확하게 이분이 고인인데 지금 이제 치매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다라고 최근에 이제 알려져 있고요. 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이제 이상호 기자가 설명해 주셨는데 정점에 김건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정점이라기보다 그 당시에는 팀원이었는데 팀원이었다. 이제 정권 교체 이후에는 정점에서 충분히 그 관리자로서 역할로 이제 전환이 자, 됐죠. 좀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리면 삼부토건 주가 조사 조작 관련해서 김건희가 관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의혹 제기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배우라고 의심하는 게 당연하고 배우라고 의심해도 될 만하다. 왜냐하면 그렇죠. 정권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전면에서 거들 이유가 없거든요. 아니 주식 공작 조작이 주가 조작이 뭐예요? 이거 띄우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러면 그 팩트를 알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김건희라고 하면 그 주변에 그 일당들이 있죠. 일당들이 있다.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이거는 뭐 당연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드러난다고요? 계좌를 추적하기 때문에 요즘은 가차명으로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요. 우선 단적으로 한번 볼게요. 3부에 지금 제가 이 다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부가 왜 3부가 통했느냐를 봐야 돼요. 그 건설업 면허가 1호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광고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상징성 갖고 이제 한 것인데 이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이 71기가 된 거예요. 기수로 지금 올해가 71년째예요. 회계연도, 회계연도가. 그러면 이들이 이제 그 매출과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저작년 4,362억, 작년 5,749억, 계속 올해 같은 경우는 2,688억 상태에서 이제 지금 법정관리 기업회생을 집어넣은 거죠. 자, 해외에 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탑 티어들이 어느 정도 매출하고 있는지 보세요. 이 정도 사이즈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을 간다고요? 택도 없는 얘기죠. 네. 그래서 뜬금없이 어떠한 명단들이 끼어들었다, 상식에서 벗어난다 하는 것들은 다 뭔가 뒤에가 있죠.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잘 없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충분히 이거는 의심받아 마땅하고,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 볼게요.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붙은 나라 어디죠? 폴란드. 네. 폴란드 지금 아까 이제 리튬이 우크라이나 많다 그랬죠. 제가 알기로 우크라이나보다 많은 게 폴란드예요. 리튬은. 그 폴란드에 2022년도에 우리가 42조 원을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했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뉴스를 띄웠어요. 그때 수출입은행이 법정 자본금을 15조였는데 이거 갖고 소위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한도 있잖아요. 신용 공여 한도. 외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가 수출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 그럼 나중에 받느냐는 변론이에요. 옛날에 기억나시죠? 러시아에서 우리가 돈 못 받아서 수호이 뭐 이런 거 상대방 공격기 이런 걸로 물납으로 대신 받는 거 있잖아요. 왜 러시아제 무기로 대신 받고 하듯이. 과연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같이 폴란드 K방산이 주목받았는데 갑자기 수출입은행에서 막 공여 한도를 높이고 막 2조 원을 추가로 막 하고 해서 막 했는데 엊그제 어떤 뉴스가 났어요? 얼마 전에. 계약 파기 막 이런 거 나오죠. 네, 예.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매출을 올렸다가 계약했다가 일종의 가공 매출처럼 끊어서 어떤 걸 조작할 때 나중에 매출 다 계약 취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그게 허위 가공 매출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우크라이나만 볼 게 아니라 같이 K방산 이걸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제 홍보를 하고 이 윤 정권이 많이 광고를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같이 맞물려서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일단 할 거는 많은데 삼부토건부터 해야 도이치 가고 일단 드러난 것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죠. 말씀 중에 아까 4,500원 말씀하셨는데 그게 문제가 그때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 도급 순위가 71위권밖에 안 돼요. 작년 기준으로. 그 재작년에도 마찬가지고 72위권의 도급 순위를 가지고 있는 중소 뭐 중간 정도 되는 도급 건설사인데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동행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원희룡이랑 동행해가지고 갔다 와서 아까 SBS에서 사실상 삼부토건 공시해주는 방송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원희룡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기억이 정확치는 않은데 저 시점이 그거였을 거요. 아마 그 본격적으로 양평거 문제 제기 막 하고 할 때 거요. 그래서 그저 갔다 와서 이제 아마 그 해명을 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 시점이 정확치는 않은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수사를 한다 만다, 상설특검이다, 검찰이다. 자, 뭐냐면 오늘 금감원에서 저걸 어떤 식으로든 MBC 취재에 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이 이제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설특검으로 가서 이거 당건으로 예를 들어서 외과수술 방식으로 딱 수사를 하자라고 했는데 수사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입장에서 사실 지난 내란 직후에 재밌는 현상이 목격이 됐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재개시켰어요. 고검에서. 그게 지금 사실상 언제라도 중간수사 결과 발표할 수준에 있거든요. 지금 검찰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특검, 상설특검이거든요. 지금 저 얘기 나오면은 서둘러서 인지 또는 금감원에서 넘겨받아서 착수할 가능성이 좀 많다. 자, 검찰이 그러면은 바로 뛴다. 상설특검 갈 필요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속도를 내겠죠. 근데 단건으로 이것만 하자라는 거가 이제 그 시점에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오고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지금 누적되고 산적됐는데 못 밝힌 게 너무나 많잖아요. 단건으로 할 게 뭐 있어요? 몰아쳐서 한번 일소를 해야 되는 게 오죠. 그런데 검찰이 지금 저렇게 던지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은 검찰하고 금감원이 서로 뭐 공유를 했다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하는 척하고 자, 검찰 해체할 거냐 말 거냐, 새 정부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 조직을 결론을 낼 거지
라고 하면서 뭔가 제스처를 취하고 답을 기다린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데요. 검찰 해체에 대해서는 이미 이재명 대표께서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아주 그 유의미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검찰을 있는 걸 어떻게 다 해체하겠느냐. 그게 뭐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고 있는 거를 제대로 활용하는, 즉 지금까지 있는데 제대로 안 하니까 있는 걸 제대로, 그래서 기능별 조정 이런 게 있겠죠. 갑자기 뭐 문을 닫듯이 셧다운 내리듯이 이렇게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검찰이 지금 와서 어떻게 쇼를 해도 외적으로 바뀌고 기능 분리되고 하는 건 피해갈 수는 없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그러면 갑자기 나서서 금감원 검찰이 하느냐. 뭐라도 하는 쇼를 해야 그다음 정권이 바뀌고 할 때 자기들하고 뭐라도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아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재밌는 포인트가 검찰이나 금감원에서 수사 결과, 사실상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한 수준의 내용 가지고 MBC가 썼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유의미하게 보는 내용이 뭐냐면 일단 확보한 계좌가 10개 정도야. 10여 개 계좌고 최소 10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불법적으로 거둔 혐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최소라는 게 중요해요. 최소. 그러니까 10개 계좌는 확실한 애들이야. 지금 금감원 수준의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 계좌를 특정해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10개 계좌가 100개 계좌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최소 100억이라고 했는데 최대 얼마까지 늘어날지 모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수사의 의지에 따라서 엄청나게 확대될 수 있는. 이게 뭐 참 금융시장에 대해서 치부를 다 저기라면 일반 투자자분들도 실망하고 놀라고 이런 것도 많을 텐데 100억 벌자고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요. 이게 이제 앞에 똑같아요. 뭐 일반 저기처럼 뒤에 설거지조까지 쭉 해서 이제 해보면 일방적으로 벌지만 못하고 뒤에는 자기들이 일부 이루면서 이제 뒷정리를 설거지를 하는 것까지 있지만 100억 벌자고 하지 않죠. 이 정도 사이즈를. 자,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끝까지 의심해야 하고요. 지금 검찰이 할 것 같으면 진작에 했어야 되죠. 서슬퍼런 권력이라고 숨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고개 숙이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대단한 거 밝히는 것처럼 하는 것 계속 저희들은 의혹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7,000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댓글로 좋은 의견 주시는데 여기서 싸우지 마십시오. 스픽스는 있는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께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데 누가 더 좋은 말 했다 안 했다 뭐 이렇게 하실 거 없습니다. 방송에 집중하자 엄브레드님 올려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꼭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윤석열 탄핵 선고가 곧 될 것이다. 7일이다. 아니면 11일이다. 7일은 저희가 희망인데 좀 전에 이제 받아서 우리 이상호 기자님과 같이 공유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11일이 꽤 유력하게 지금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 취재는 믿을 수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발표해서 7일 날 최종 결정하겠다라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좋죠. 물론 저희도 바라는 바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형식적으로는 금요일 발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그 변론 횟수를 비례해서 봤을 때도 오히려 금요일보다 전에 발표하는 것이 맞는데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당시에 이제 금요일 날 했기 때문에 7일 금요일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짧은 느낌을 준다. 느낌적 느낌으로. 그런 것 때문에 다음 주로 넘어가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일 이후가 돼버리면 그 보궐선거, 재보궐선거를 겹쳐서 진행하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한 400억 정도 손해가 나기 때문에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부분 지낸 법관 출신들의 재판관 입장에서는 12일 이전 기일, 그러니까 화요일 11일로 할 것이 매우 유력해 보이고 그래서 제법 많은 언론사들이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방송을 준비 중이다. 이런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정보가 돌고 있지만 우리는 국민들이 탄핵되는 그 순간만을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어떤 이슈를 다루어도 사람들이 훅 빨려들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소리를 높이면서 방송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뉴스타파에서 아주 재미난 거를 굉장히 극단적인 하도 황당한 일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전에 나온 보도가 하나 있는데요. 3월 11일 날 나든 3월 7일 날 나든 60일 안에 우리는 해야 되는 걸 당연히 다 생각하고 그 기존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60일 안에 없을 수도 있다. 대선이요? 네. 왜요? 왜냐?
이건 우리가 이제 헌법 111조 예. 등등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 헌법 111조도 역시 이제 해석을 하고 막 하면서 또 68조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면서 공고를 안 내면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헌법에 있어도 대통령이 권한대행이 공고를 해야 된다. 공고를 내야 돼요. 실제로 최상목이가 지금 보세요. 공고를 40역 재판관에 대해서도 그 헌법상의 권리이자 의무라고까지 지정을 해서 아예 그 즉각 이행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있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여기 지금 이제 뉴스타파도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극단적인 가정까지를 해서 우려를 해놓은 건데 뭐냐면 여야 합의를 해와라 이런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공고를 안 내서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제가 짧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라이 그렇게 하기만 해봐라. 그래서 또 황당한 일이 나니까 이 지금 여러분 멘트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당장 끝을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서천호라는 경남 사천 쪽에 국회의원 있죠. 이 사람이 국정원 출신 아니에요. 국정원 2차장을 했습니다. 경찰 출신. 경찰 치안 정감까지 치안 하고 정감까지 왕무공화 했던데 3개를 했고 이 사람이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시면요. 내일이라도 당장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열받지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때려 부수셔야 됩니다. 부수자. 제가 웬만하면 미친 X라고는 얘기 잘 안 하는데요. 저게 지금 공직자 출신이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국가기관을 때려 부수자, 쳐부수자라는 말을 저런 거 법 없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내일이라도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결정을 좀 내려달라 제발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든 진보든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요. 누가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정말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런데 비판적 표현일 뿐이다라고 국힘이 아니 저걸 비판적 표현일 뿐이다라고 해서 이거 당장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징계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국힘. 네, 계속 거부하라고 그러세요.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서 정말 세게 한번 현타의 시간을 맞이해야 정신 차릴까 말까 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경찰대학장도 했어요. 부산경찰청장도 했어요. 네. 부산경찰청장은 왕무공화 3개죠. 그죠? 예. 경찰대학장도 했고 국정원 2차장도 했어요. 이 커리어가 말해주는 게 뭐예요? 헌법 수호의 최선봉에 서 있던 자리들이에요. 이 직함 자체는. 그럼 이 사람이 그럼 그 당시에는 어땠던 거예요? 저런 사람한테 헌법 수호의 최선봉을 맡겼어요? 네. 자, 보수의 가치 중에 자기들이 맨날 자랑질하는 보수의 1번 가치는 뭐예요? 헌법 질서 수호, 법치주의, 뭐 준법 이런 예, 거잖아요. 예. 때려 부수자, 쳐 부수자. 그러니까 국힘은 보수의 가치를 아예 상실한 정당이다. 그러니까 정당은 곧 망하기 자, 직전에 와 그래서 있다. 지금 대단히 저거 우리 괄목할 만한 부분은 뭐냐면 윤석열이 원래 자격이 안 되는데 사전 선거운동하고 있던 자를 사면 복권해주면서 선거 전에 그랬죠. 뛰어들어서 지금 당선된 자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아주 특징적인 인사, 그러니까 하자 있는 자, 더구나 기소 당사자가 윤석열이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 주고 그 사면 복권해가지고 정치인을 만들어 놓은 놈이니까 저렇게 과잉 충성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중도층은 계속 저 극우 세력에 대해서 입안하면서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더 많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어찌됐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국민 여러분들이 쳐 부수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도 그 쳐 부술 때 이상호 기자와 함께 나가고 신용환 교수님은 쳐 부수고 난 뒤에 뒤처리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쳐 부수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CBS죠. 노컷 뉴스에서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잠깐 얘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단독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명태균이 국힘 정치인 30명 죽일 카드가 있다. 국회 정은 얼마든지 하겠다라고 해서
작심 폭로를 결심했다라는 내용으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상우 기자, 네. 저 내용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단독 보도라면 오늘 또는 어제쯤 취재했던 내용인데 네, 네. 혹시 스픽스에서 자주 다루었던 내용이 아닌가라고 해서 레거시 미디어가 다루는 것과 스픽스가 한 발 앞서서 다루는 것과 차이가 좀 나는구나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노영 변호사가 김어준 공장장이 하고 있는 뉴스 공장에 나왔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공천 개입은 거의 확정이나 마찬가지죠. 확정이죠. 예. 네. 훨씬 많죠. 왜냐하면 명태균 씨 주장이 자기 핸드폰에 140명 의원이 있다고 그랬고 또 특정하게 30명은 내가 지금이라도 그냥 다 까가지고 아주 죽일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말한다는 거는 공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노영 변호사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 얘기를 했는데 네. 저희들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첫 방송을 언제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 약간 자랑하는 것이니까 좀 귀 있게 봐주시면서 노영 변호사가 이 내용을 스픽스에서 언제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140명 얘기했잖아요. 예. 전현직 정치인들 국민의힘 사람들 140명 얘기했잖아요. 네. 30명 정확히 얘기했어요. 30명. 오늘 오늘. 30명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이름을 정확히 얘기한 게 아니라 140명은 전현직 자기랑 연결돼서 일했던 그 사람들을 말한 거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사람들 30명이 있고 그 사람들의 정치 생명은 끝난다. 자, 그러면은 108명 중에서 현직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30명을 노영 변호사한테 지목해서 이야기했어요. 이름은 지명컷에 말하지 않았고요. 나보고 제발 기록을 조금 보라고 그랬어요. 기록을. 자기네 기록을. 수사 좀 기록을. 보라고. 자기네 수사 기록이 지금 다 자기네가 공개되지 않은. 가지고 있는 거를 좀 보라 그랬어요. 자기네 변호사고. 시청자 여러분 좀 부끄럽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2월 21일 날 이제 스픽스에서 노영 변호사가 명태균 그 두 번째 이제 접견을 하고 와서 했던 이야기인데. 근데 참 이게 스픽스에서 썸네일의 단독 뭐 이런 거 거는 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방송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되니까 어디가 단독인지 보다 보면 까먹어요. 그렇죠. 이게 단독 보도 하나만 딱 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 1, 2분짜리 리포트로 실제 단독이 맞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 근데 단독이 너무나 자주 다니까 이거 상습적으로 그냥 이거 뭐야 꼬시려고 하는 거 아니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맞습니다. 낚시꾼이 많이 한다고. 예. 어제도 홍준표. 여태까지 홍준표 관련해서 여론조사 27번 8차례로 우리는 알고 있었어. 예. 뉴스타파 보도에 의해서. 예. 근데 어제 쫙 이걸 출입금 내용 가지고 27회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언론도 안 받아요. 아마 한 달쯤 있다가 또 단독 누가 뭐 또 해서 27회로 드러나 이렇게 또 보도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김종대 의원이 작년 이제 9월 달에 우리가 방송하면서 했던 것이나 지금 뭐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가 했던 것 또 어저께 홍준표 27번 여론조사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바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 여러분 인정 좀 해주시라고. 제가 자랑은 아니고요. 다른 언론도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데 뭐 스픽스 같은 언론을 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단독이라고. 김문수를 후계자로 한다 뭐 이런 걸 얘기한 게 제가 꽤 오래됐을 건데 맞습니다. 스픽스에서도 처음에 그렇게 이렇게 언지를 했던 게 근데 아직까지도 그냥 땡땡땡으로 보도를 하고 있지. 뭐, 아직도 물론 못 뭐 다른 받았으니까. 사람이라고 뭐 설들도 하지만 예, 제가 좀 의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고 화이트 갤러리님께서는 자랑해도 됩니다. 이제 국짐당 하나하나 감옥으로 보내는 날만 남았어요. 그리고 힘내세요 스픽스 하얀종이님 마마님 스픽스. 전 대표님 또 특종한 것도 있다. 뭐 어떤 겁니까? 지난주인가 명태균이 USB 5개 복사해가지고 뿌렸다는 게 있었죠. 조선일보 김 기자한테만 한 게 아니라 먼저 제안을 받았으나 거부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MBC가 다음 날인가 함성득 교수가 그랬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미리 보도가 스픽스에서 된 거예요. 대여섯 개를 줬고 또 다른 한 분도 계신데 그분은 뭐 창원에 있는 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김대휘 선생님께서는 스픽스의 다양함에 감사히 시청합니다. 내일도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의도적으로 칭찬 드리려고 우리가 이렇게 이상호 기자 그리고 진영 교수님과 함께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노영희 변호사는 정말로 이제 징글징글해서 다시 창원으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명태균 한 만나면 3시간 동안요. 할 때 2시간 58분 정도를 본인이 혼자 얘기를 다 하는데 참 듣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명태균이 이제 여러 가지 명태균 씨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언론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지만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취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공익제보를 하라. 조건을 걸지 마라. 그리고 국회 나오는 것도 장사보다는 진심으로 나와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는 그 시간이 있으면 매우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명태균이 이제 고소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고소장을 제가 받아보려고 하고요. 얼마나 이제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강희경 국장과 김태열 공익제보자 두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기 횡령범으로 몰고 있는 그 부분은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3명이 박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발뉴스 우리 대표님 신영 교수님 자 이렇게 하니까 또 세 사람이 해도 재미가 있네요. 빨리빨리 가고 시간 가는 줄 몰라서 꽉 차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복수님 정재환 대표 응원합니다. 꽃배달은 자 한동훈 패덤이 최고지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보이는 대로 읽었는데 김경철님, 느림의 미양님, 이낭구님 다 함께 승리 유영실님도 오셨습니다. 스픽스 화이팅 해주셨는데 M님, CH님은 스픽스 고발뉴스 둘 다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매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하얀종이님 제가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대한민국과 해외에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들을 위해서 역전하면 용사들 하면서 탄핵의 그날을 잠시 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전의 용사들!